Welcome everyone to today's EMS의 주간 금요일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 이사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난민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이 고국을 떠났고 이 숫자는 4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강제 실향민의 기록적인 숫자인 8,400만 명의 실향민 수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과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민자와 난민이 포함됩니다. 오늘 연사에는 담이 포함됩니다. 한 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메간 벤튼 대신에 저희는 나탈리아 바널루스 복단이 오셨습니다. 이 발음이 잘못되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분은 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국제 프로그램의 부대표십니다. 나탈리아 복단님이십니다. 또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으며 폴란드 국경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동료 저널리스트 마누엘 올티즈가 나와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루터런 이미그레이션 앤 레퓨지 서비스의 대표이사 겸 CEO인 크리시 오마라 비나라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사 여러분들은 제가 하듯이 스페인어, 한국어, 북경어로 동시 통역하는 저희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트위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연사의 자세한 양력 및 브리핑의 하이라이트와 함께 비네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진행할 베테랑 저널리스트자 저자인 필라 마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샌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오늘의 연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나탈리아 로부터 목단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폴리시 인스티튜트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난민 위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십시오. 필라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그것이고요. 또 그 실향민의 또 난민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적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중기 장기적인 또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필요성 그리고 또 몇 가지는 그 장기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그런 보호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로 간단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봅니다. UNHCR을 보시겠습니다. 25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모국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60%가 폴란드 것 같습니다. 그것은 150만 명을 의미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물론 또 우크라이나인이 이미 폴란드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또 EU 나라에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요. EU로 떠났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크라미아를 점령했을 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노동 난민으로 가장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020년 자료를 보면요. 그 전체 주민 허가의 그런 비EU 국자의 55%가 우크라이나인에게 갔습니다. 대부분 폴란드로 갔는데요. 또 우크라이나인들은 또 국제 학생들의 또 가장 큰 수출이 차지합니다. EU 내에서요, 유럽 내에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또 이미 어디에 그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이 전반적인 그 국경에서는 그 여성과 아동들이 많습니다. 남성 우크라이나인들은요, 18세에서 60세는 그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다른 또 실향민들이 그렇게 여성과 아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보통 그 남성이 혼자 먼저 그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그런 또 필요성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더 자세히 듣게 되실 텐데요. 다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요. 지금 흐름이 한 방향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 싸우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또 우크라이나 시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41만 7천 명의 외국인이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그중에 7만 6천 명은 유학생이고요.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건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요. 국경의 상황은 혼합된 상황입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도 다른 그 분장보다 좀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인접 국가에서 국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2017년 후에 우크라이나인들이요 90일 동안 이후에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EU 내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요, 또 여권이 있는 경우에요. 또한 저희가 보는 것은 또 뭔가 사각지대인데요. 여기에 또 취약한 그룹들이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인구가 또 로마 죄들으면 거의 40만 명의 그 또 국적이 없는 사람, 또 어디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떠났습니다. 이런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어떤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의 큰 우려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또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뭐 그 이민 노동자나 학생들은요. 또 임시 보호를 이유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 그 법적인 신분을 얘기한다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요.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임시 보호 신분을 EU에서 3년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만장일치로 일주 전에 3월 그 4일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이 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주택이라든지 교육을 받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또 직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간 다음에 또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6개월별로요. 그 추가 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1년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권리의 그런 기본선이 있는데요. 이걸 각 개별적인 회원국에 결정을 하도록 나눈 게 아닙니다. 이 법적인 신분이나 혜택에 대해서요. 이거는 실제로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2016년에 없었는데요. 시리아인들과 다른 난민들이 유럽에 왔을 때
다른 그런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 그 정착하느냐에서 따른데요. 그리고 또 이 임시 보호에서 또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되는데요. 2월 24일 이후에 실향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외국인들이 어떤 국제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민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지금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적인 이민자들, 뭐 유학생이라든지 임시 노동자들은 여기에 그 EU의 임시 보호 명령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EU 회원국들이 뭐 이런 전혀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은요. 이 실향민들은 이후에 그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또 그 모국이 안전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실향민들이 돌아가냐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일단 이후에 있으면 어떻게 추적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비EU국은요. 호주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미 이런 나라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비자를 뭐 좀 더 쉽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경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가족이 합친다든지 또 민간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실향민이 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런 또 중기 또 장기 통합의 니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정착을 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은요, 90일간 비자 없이 무비자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또 회원국에 들어가서 이웃 회원국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이런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또 어떤 서류상의 어려움인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도시의 적절한 사무실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들이 국경을 넘을 때요. 그리고 또 어떤 제도가 이제 그 있을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기 명단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리셉션 상태인데요. 지금 이 속도와 확장성이 너무나 그 거대합니다. 이게 전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그런 호스트 국가들은요, 현재 그 중앙 유럽 또 동부 유럽에 있습니다. 이게 그 통합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부 유럽 국들인데요. 선진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이 된 우크라이나인들, 난민들을 또 어떻게 통합하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미 그런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흐름은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같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겠다 하는 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뭐 집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호스트 국가로부터요. 그래서 리셉션 장소를 보면요. 이런 국경에서는 뭐 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이런 그 인접 국가들이 남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멈춰야 되나요? 끝내셔서 질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영향은 초기에 어떤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연대가 있는데요. 이런 난민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좀 지칩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계속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어떤 좀 관대함이 좀 사라지는 걸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난민의 숫자가 점점 더 커지면서요. 그리고 통합이 계속 엄청나게 통합이 필요성이 커지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영향이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이것은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위기에서 또 나오는 것인데요. 많은 나라들은 어떤 관대와 기금이 초기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요. 이런 유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지원이 좀 떨어지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제 필라 뭐 어떤 질문에 할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비디아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요. 비디아는요. 우리 모두 다 본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이라든지 또 그들이 또 차별된 것입니다. 국경에서요. 이런 것은 그냥 일화에 불과합니까? 그게 너무 과장으로 보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초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구는 어떤 여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들어간 여권, 그럼 좀 쉽게 들어가지가 없었는데요. 또 물론 기대치가 있었죠. 어떤 유형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다른 또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장에서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또 차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적절한 서류가 없었던 경우에는요. 근데 그것이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단체는요, 현장에서 얘기하기에 그게 또 좀 더 공평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롱이 질문이 있습니다. 롱이 직접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러시아인들도 또 러시아를 떠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 러시아인들을 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훌륭한 질문인데요. 저희는 현재 위급 방책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EU의 그런 임시 보호 명령이 있고요. 또한 다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EU 국가에서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는 사람이 이런 분쟁 지역을 떠난 경우에는요. 별도의 그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난민 보호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광범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또 질문이 나올 텐데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마누엘 오티스 를 뽑았습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 국경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라서 또 많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필라,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탈리아가 아주 훌륭한 질문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다 갖고 있지 못한데요. 질문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연사님에게요. 저는 여기에 보시다시피요. 엘비브에 있습니다. 엘비브는 폴란드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1시간 반 거리고요. 샌디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엘비브에 어떻게 가냐고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나탈리아가 이미 얘기했듯이 단순히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만 떠나는 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약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북부에서 있었습니다. 서부, 북서부에 가까웠었고요. 그리고 또 엘비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는 루스크에서 있었습니다. 북부에서요. 또 하나는 이브노로에서 있었습니다. 이브노로는 그 루마니아와 국경이 가까운데요. 이바노 그리고 폴란드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의 상황을 엘비브의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엘비브를 어떤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저희는 사이렌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로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표를 다음으로 넘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오전에 그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엘비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일부는 30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도로가 파괴되고 또 안전하지 않아서 최고의 그런 경로는 기차를 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요. 다음 장표. 일단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지하에 어떤 벙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줄이 상당히 긴데요. 거기에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국경을 가는지를 모릅니다. 단순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60%가 그 폴란드로 가겠지만요. 또 다른 사람들은 루마니아에 갑니다. 루마니아 이게 그 줄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30시간 걸려서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이 벙커는요. 다음 자 사진. 그런 다음에 이게 국경으로 다가가는데요. 국경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탈리아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 애들이 있는 여성이고 또 노인들입니다. 또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야 하고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 폴란드와의 국경입니다. 다음 사진. 이제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이제 어린 애들하고 뭐 한 명, 두 명, 세 명의, 네 명의 자녀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과 또 주면은 스탬프를 받습니다. 또 여기에 줄을 서야 됩니다.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이 여권에 이 도정을 받기까지. 왜냐하면은 한 명 한 명 다 트럼프 이게 그 군 국경 지역입니다. 다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노인이 있고요. 또 많은 그런 신체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또 여기 있는데 일부는요. 이렇게 오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여성 한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그냥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저는 엄마가 같이 있는 아동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들만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다음 사진. 일단 국경을 넘으면요.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또 연대가 있습니다. 또 많은 단체들이 또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뜨거운
그런 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주 시장하죠. 그리고 또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폴란드의 가이드가 얘기했는데요. 그 길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입니다. 길거리에서 어, 음악을 연주하면서 받는 돈으로 여기 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합니다. 음식을 요리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폴란드는요, 상당히 분단된 또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현재로는 이렇게 결속이 된 그런 나라인데요. 다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요, 정부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일반인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일부 뭐 비영리 단체도 있겠죠. 국경에서 뭐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러시아 그 프로파일링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민 그 담당자들과요. 누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누가 갈 수 없는지를 합니다. 그 국경은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한 두세 시간을 기다리고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5-6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여권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같은 장소고요. 이거는 보호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아주 많은 여러 그 보호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 보호소에서는요.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 집에 살고 있어서 집에 막 초대를 하는데요. 폴란드에. 또 에어비앤비가 있죠. 그 집을 렌트하는 그런 앱인데요.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호소가 이 폴란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난민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탈리아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요. 그들은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간이죠.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는데요. 이 초기에는요. 몇 명만이 그냥 떠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가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떠나고자 합니다. 엘비브도 그렇고요. 제가 또 여기서 누군가를 지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해서 다 떠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2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떠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 말씀을 여기서 끝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스카. 마누엘. 아주 훌륭한 작업 감사합니다. 샌디가 질문이 있는데요. 일부의 답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을 그냥 영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인들과요. 지금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도요. 엄마들 저에게 얘기하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자 합니다. 싸우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나는 지금 애들을 여기 놓고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와서 전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요. 폴란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쉽게 대화를 나누는데 왜냐하면 언어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폴란드 언어는 하지를 못합니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에 있더라도요 많이 모여 있으면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서로 보고 아주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 긴장이 아주 고조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저 도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요. 또 농민시장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은 지금 비즈니스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처음인데요. 이 엘비브에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또 군 그런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이 감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바리 그 베리케이드가 있고요. 그 또 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 트럭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그리고 많은 또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또 트럭도 상당히 큰 트럭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상당히 감도는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또 코비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팬데믹인데요. 좀 막 사람들이 이제 걷고 여러 시간을 걷습니다. 그 코비드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코비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실제로 저만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어떤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사로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진사기 때문에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무도 착용을 안 하면 좀 이상합니다. 오한이 질문합니다.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 뉴스를 다루는. 하지만 또 피터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정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뭘 알고 있습니까? 뭐 또 러시아에는 그런 센서십이 상당히 심한데 우크라이나도 있습니까? 그런 게? 저도 그런 것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검열에 대해서요. 러시아 검열은 잘 알죠. 저희는 이 뭐 나라를 떠나면은 싸워야 된다는 거 또 지금 제가 여성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국경으로 가는데 이미 나왔는데 또 서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서류를 가져와야 됐습니다. 제가 다른 주제에서 얘기할 때 뭐 다른 건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검열에 대해서는 알죠. 그 저널리스트들 있는데요. 지금 군 검열소에 있다면요. 그들은 사진을 찍도록 허가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저널리스트들이 사진을 찍다가 왜 사진을 찍도록 하냐. 그러니까 더 우크라이나인들은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또 군에서 막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군인들에게 또 불만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무튼 5시간을 이제 군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우정이 좀 나오게 됩니다. 군인과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군인이 좀 허가한 사진 찍도록 허락한 사진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찍은요. 지금 계신 장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가게 가면은 뭐 음식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엘비브에는요. 하지만 그 여정을 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식사를 못 하고 여,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에도 많이 없습니다. 엘비브 여기 농문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폴란드로 가게 되면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커피도 있고요. 또 여러 음식을 또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 엘비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엘비브에 도착을 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빨리 나가고자 합니다. 뭐 도시를 이렇게 돌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좀 모든 질문이 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좀 다른 또 뭐 난민 위기를 다뤘는데요. 그 다른 것과 과거에 다뤘던 것과 비교할 때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어느 다른 분도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오전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Looks like we lost him. 예, 그 마누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So let's I just wanted to say that Manuel has 마누엘은 shared some of his photos with 그 사진을 저희 에트닉 미디어 동료들과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want to email us.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페닌슐라 360에 에서 마누엘의 그 허가가 있다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 이렇게 마누엘을 이 여기에 초대하게 되어 아주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사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oh there she is. 또 크리시가 나왔네요. So welcome. Thank you for waiting so patiently. 이렇게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시아 오마라 비나라지 분은 루터런 이미그레이션 레퓨지 서비스의 대표이사 겸 CEO이십니다. 크리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이 뭘 해야 되고 뭘 했어야만 합니까? 지금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것인데요. 그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루터런 이미그레이션 레퓨지 서비스는요. 그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민과 난민들을 돕는 기관인데요. 여러 가지 그런 난민들을 또 이민자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들으셨듯이요. 유럽의 또 인접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폴란드에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또 린다보다 몰도바를 본다면요. 또 여기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공격을 받은 게 되고요. 그 몰도바도요. 계속 몰도바에서 또 여기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호스트 국가가 또 거기서도 또 난민들이 또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죠. 즉각적인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대통령,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분이 폴란드 같은 나라는 또한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우크라이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초기에 5,400만을 그런 국무부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300만 원이 그 투자가 됐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가면서 또 136억 불에 대한 것을 또 기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반에는 경제
그런 인류적인 원조고요. 그리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또 식수 또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몇몇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이 난민 위기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요. 또 어떻게 미국이 또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선의 사례는요, 러시아의 그런 공격은 실패할 것입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안전하게 되면 돌아가서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또 그 인접 국가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그 폴란드라든지 아니면은 독일 뭐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를 선호할 것입니다.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요. 또 유럽은 또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또 임시 그 보호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임시 보호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 미국에 들어와 올 수만 있고요. 그 어떤 근로 노동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력한 그런 지원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새롭게 구성된 EU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또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미국에 있는 경우에요. 3월 1일 전까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유자격자가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요. 러시아가 계속 지금 더욱 추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탈리아와 마누엘로부터 이미 들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그런 공격이 지금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 명까지 될 수가 있는데요. 한 EU 커미셔너는 얘기하기에 한 700만 명의 숫자까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럽에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그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또 백래시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 또 아주 이런 더 강력한 밖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또 이런 난민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첩성 있게 아주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이 존재하지만 지금 많은 작업은 필요합니다.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미국 난민 그 프로그램은요. 198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연례 그 난민의 숫자를 한도를 정합니다. 매년.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거를 또 의회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통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숫자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난민이 정착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국가에서요. 그 뜻은 지금 그 미국에 온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망명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그 난민 신분을 한 사람 제3국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연례 그 난민 숫자 한개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50만 명에 한정이 되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1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는 50만 명에서 15,000명으로 했고 그 다음에 12,000명이 됐고요. 이제는 그 숫자가 12만 명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런 노력을 다시 다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디에 있냐를 본다면요. 지금 그 10월 1일에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을 했는데요. 12만에 그게 그 만기였는데요. 현재까지는 6만 500만 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량은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받아들일 난민을 미국으로 받아들일 숫자는 있습니다. 또 12만 5천 명에서 지역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만 명은 유럽이고요. 또 1만 명은 뭐 다른 지역으로 어디나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아주 우크라이나인들을 난민을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는 이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만 6천 명의 그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또 정착시켰기 때문에요. 그 국제 정착은 이게 잘 설립이 안 됐습니다. 미국의 정부가 역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다슨 난민 사무관을 재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해서 더 많은 비디오 화상 비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미국인들은 이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난민들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것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이 국경을 완전히 연다 하는 그런 또 인상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일반인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일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난민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난민들과 같이 도움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이 개인이 지금 멕시코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멕시코에서 이제 그 미국 국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엄마하고 그 어린애 3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차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에 오늘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그 복잡한 문제는 미국 정부는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타이틀 40이라고 있습니다. 그 긴급법이 있는데 저희는 또 다른 그 이민자 단체들과 같이 이런 트럼프 시대의 그런 타이틀 42가 빨리 끝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 때문에 이 난민 가족이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3차례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위기, 또 다른 위기와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쉽게 오고 또 일부는 몇 년을 기다립니다. 이 난민 망명 신상을 해서 이게 어떤 다른 그룹들의 그 벌마인이라든지 콩고인이라든지 뭐 다른 인들이 오는 것을 막겠습니까? 기술적인 것으로는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 각 TPS 인구마다 어떤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대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본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제로섬이 아니기를 바라죠.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또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있는데요. 다시 또 중간 선거 또 2024년 또 대선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행정부에서 그런 걸 다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정치적인 그런 태세가 그런 그 정치 그 공화당은요, 이 민주당은요, 지금 뭐 국경을 누구나한테 다 연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신속한 행동을 취할 때요, 지금 우크라이나인 TPS를 볼 때요, 그러면 또
나셔널리티인들은요 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적들이 아직까지 지금 망명 신청이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국에 돌아갈 수 없더라도요. 그 모국에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요. 나탈리아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지금 다 잊혀진 것입니까? 다른 난민 위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저 모국도 평생 걸립니다. 이런 또 트럼프 행정부에는요,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TPS가 있죠. 나탈리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또 그 우대 차이에 대한 것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난민 간에요. 유럽 그 안목에서 본다면요. 지금 많은 비교를 합니다. 2015년, 2016년 위기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어떤 동일한 그런 블랑켓 보호가 없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대상으로요. 물론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EU에서 또 환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시리아인들을 그래서 EU는 어떤 정치적인 절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임시 보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또 연대나 결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EU 내에서요. 미국은요. 또한 좀 우려가 있는 게요. 이렇게 그 어디나 그렇듯이요.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그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 내에 또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그 도와줄 수 있는 능력보다 이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오는 경우에요. 한 가지 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미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또 다른 그런 망명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난민들은 또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미국을 볼 때 이 위기가 단순히 뭐 그 기존의 그런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또 악화되게만 하는지요. 계속 밀린 상태가 더 악화되는지 그걸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됩니다. 크리시 칼리오가 저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우크라이나인들을 환영하는 뭐 정부나 기관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주지사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민주당 주지사인데요. 그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서를요. 그 2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데요. 또 다른 몇몇 주지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거의 다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주지사들입니다. 이것은 또 초당파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또 나탈리아가 지금 말했듯이요. 2015년에는요. 31명의 주지사가 그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시리아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크게 대조가 되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때요. 그리고 또 아프간 난민들을 또 그 환영하는 것도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아프간에는 우리가 37명의 주지사가 아프간을 난민을 지원한다 했고 2명의 주지사는 반대했습니다. 타이틀 41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망명을 국경에서 신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그건 트럼프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못하도록 하는 또 건강 문제 때문에요.
근데 본인은 정치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타이틀 정책 변경이 짧은 미래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그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이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신청에 대해서 타이틀 42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이제 더 이상 의무화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우려 사항에 지금 들어옵니다. 문제가 되는데요. 이 타이틀 42가요. 나탈리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MPI는 이 기관은요.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미국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난민도 그 실향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전에 위기를 볼 때요. 다른 위기에서 볼 때 이런 실향 기간이 점점 더 길수록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제 뿌리를 심기 사람들이 직장을 잡고요. 또 다른 가족들과 다시 결합이 되고 해서 점점 더 어려집니다. 이 실향 기간이 또 모국을 떠난 기간이 멀어질수록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국에요. 그리고 또 어떤 자원으로 재건을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주 많은 수백만 명이 떠났듯이 수백만 명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누엘, 크리시, 나탈리아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누엘은 지금 전기가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세 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크리시는 이제 가야 되는데요. 딱 12시예요. 그래서 크리시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이 강력한 지금 실향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그들은 뭐 좀 더 개방된 동정심을 모든 난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낙관적입니까? 이런 말씀. 훌륭한 질문인데요, 샌디. 지금 오메라 제 이름은요. 제 남편 이름인데요. 아일랜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 남편은요. 지금 그 블론드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뭐 반이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느끼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런 조상은 그랬습니다. 저 아일랜드인인데 제 남편은요. 여기에 이걸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런 반이민 감정을 역사상 계속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견해를 미국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 같은 이름을 본다면요. 저희 또 딸을 본다면요. 그러면 스리랑카 힌두고 또 아이리시 또 카톨릭입니다.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강점입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고립이 됩니다. 어떻게 다양한 인구층에 그 다가가는지요. 우리가 최근에 그 아프간 사태를 보세로 느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난민 재정착을 시작을 할 적엔요. 그럼 그 냉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요. 이런 상황이 바로 난민 재정착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어떤 정치적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난민들을 타겟한다면요. 지금 그 우리에게 알리는 게 왜 이런 유형의 시스템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또 가치관 또 이 필요사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탈리아, 복단, 이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실향이 되고 집을 잃고 폭력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 크리스 씨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는데요. 한 난민 그룹을 지원하는 것은 보통 그런 실향민들을 다 돕는다고 할 수 없겠죠. 아주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유형의 난민 또 어떤 유형의 그런 이민자를 도울 때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또 이런 두려움과 우려사항들은 어떤 문화적인 것이 있고요. 또 문화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공통감 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어떤 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것과 아니면은 또 그들 때문에 또 일자리가 또 없어진다든지 또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우려미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또 안보, 국가적인 안보, 개인적 안전에 대해서 또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좀 이런 흐름을 또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좀 동정감이 있는데요. 이 근접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에는 또 어떤 동정이 있습니다.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런 긴장이 또 같이 합쳐질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공통의 그런 많은 것은 자원을 공유해야 할 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현재까지 그런 단기간에 거친 결속을 보면서 이 연대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이 다음에 뭘 할지 그것은 또 정책이 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잘 조직을 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더 통합이 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볼 때요. 뭐 3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긴장이 좀 고조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결속이 연대가 지금 증가되면서 두려움, 불안감도 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마누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저희의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로 사진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료 중에 그 사진들을 원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저희가 또 이런 또 주제를 전문가들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또 현장의 저널리스트와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세 분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